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38장 미국의 비극 눈물의 길. 보호인들은 남아프리카의 평원에 살던 원주민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했어. 그런데 미국 정부는 보호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땅을 넓혀 나갔어. 미국에서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정부에 제시하도록 했단다. 그러나 원주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 또 땅값을 제대로 쳐서 받은 경우도 거의 없었다는구나. 백인 이주민들은 고작 싸구려 보석 한 줌이나 담배 몇 킬로그램을 주고 숲이나 농장을 샀어. 어쨌거나 그들은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은 한 셈이었지. 점점 오하이오 밸리와 동남부 여러 주의 원주민들의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어. 미국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야. 유럽에서 최근에 건너온 이주민들은 도로도 없고 상전도 없고 병원도 없는 프랑스에서 판 땅인 루이지애나 지역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 그들은 도시와 강 주변에 정착하기를 원했단다. 그러나 남동부와 중서부에 사는 원주민들은 쉽사리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 절대로 팔 수 없다고 버티는 부족들도 많았어. 그래서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인디언 강제 이주법이라는 법률을 채택했어.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원주민들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도 혹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들의 땅을 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서부의 초원에서 그만큼의 땅을 갖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어. 인디언 강제 이주법은 이 의회와 대통령 자신에게는 참으로 훌륭하고 새로운 생각인 듯 싶었을 거야. 벌써 100년이 넘도록 백인들과 원주민들이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죽여왔거든. 백인들은 이제는 백인 정착민들은 백인들끼리만 이웃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인디언들은 또 저 멀리 서부로 가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원주민 부족들에게 이 법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을 잃게 된다는 뜻이고 다시는 돌아오질 못할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어. 그 무렵에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백인들의 생활 관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어. 원주민들의 자식들이 백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다녔어. 유럽식 복장을 한 사람, 영어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대. 남동부에서는 칙소족, 촉토족, 세미놀족, 체로키족, 크리크족 등의 5부족들이 5계명 부족이라는 하나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대. 계명이란 문명화되었다는 뜻이야. 그들 중에 대다수가 백인 정착민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체로키족은 상점과 교회가 있는 그들만의 작은 도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언어와 영어가 나란히 쓰인 신문을 발행했으며 백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남자와 여자들도 덜어 있었어. 또 체로키족의 추장들은 존 로슨이 데이비드 반과 같은 영어식 이름을 사용했어. 심지어 농장을 소유하고 아프리카인 노예들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구나. 그들은 더 이상 살림살이를 꾸려가지고 숲을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천막을 짓고 살던 지난날의 그들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모두 서부로 떠나야 한다는 인디언 강제 이주법이라는 것이 선포되었단다. 5계명 부족들 중에서 몇몇은 미국 정부와 맞선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벌써부터 체념한 상태였어. 칙소족이 맨 먼저 짐을 꾸려서 떠났어. 촉교족은 이주법이 선포된 지 1년 후에 한겨울에 서부로 출발했어. 정부는 그들에게 서부로 가는 도중에 필요한 식량과 옷을 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돈은 오지 않았대.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담요와 외투가 부족해졌어. 수많은 사람들이 눈밭을 맨발로 걸어가야 했지. 크리크족은 떠나지 않겠다고 버텼어. 그래서 미국 병사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사슬에 줄줄이 엮어서 끌고 서부로 가야 했어. 크리크족은 가는 내내 발목을 묶은 사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어. 그들 중에서 3,500명이 서부의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어. 체로키족과 세미놀족이 가장 거세게 저항했어.
플로리다 주에서 세미노족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웠어. 미국 군대가 세미노족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플로리다에서 쫓아내기까지는 7년이나 걸렸어. 7년이나 걸린 이 전쟁은 제2차 세미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단다. 체로키족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항했어. 그들은 소송을 걸었어. 그들은 집과 농장을 떠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사들에게 주장했어. 집회는 거의 8년이나 계속되었단다. 그런데 체로키족이 가장 많이 사는 조지아주의 총독은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체로키족의 땅을 쪼개서 복권에 당첨된 이주 희망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게 땅을 나누어주는 것으로도 모자라는 듯이 마침내 700명의 병사들이 조지아주의 체로키족의 땅에 쳐들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어.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어느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썼단다. 사람들이 집에서 질질 끌려 나왔다. 살림살이를 챙길 겨를도 없이 그저 옷만 입은 채로. 이러한 것을 평화 속의 전쟁이라고 하는가. 임시 수용소에 끌려간 체로키족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져서 서부로 출발했어. 그쯤에 백인 이주자들은 쫓겨난 원주민들의 집과 농장을 마구잡이로 약탈했어. 가구와 옷과 보석과 책과 접시와 은수저 같은 것을 닥치는 대로 훔쳐내는 걸 보고 그들을 지키던 병사들조차도 심한 역겨움과 분노를 느꼈던 모양이야. 어느 병사는 내가 군대에 들어올 때 장차 내가 사람을 소떼처럼 몰아내야 된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라고 중얼거렸고, 나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체로키족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없었던 것 같다 라고 일기에 쓴 병사도 있었다는구나. 6월의 어느 날 체로키족은 오클라호마주의 인디언 준주로 출발했어. 1300km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 그들은 지독한 가뭄이 한창이던 때에 출발했어. 홍역을 비롯한 온갖 병들이 퍼지기 시작했어. 어린아이들은 거의 전부 기침을 했고 어른들조차도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었다라고 어느 병사는 길을 떠난 지 2주 후에 일기에 썼어.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어. 그들은 담요만 걸친 채 모닥불 앞에 쪼그려 앉아서 밤을 지샜단다. 천막도 없고 지붕도 없었어. 어느 백인 나그네는 이렇게 썼어. 길가에 앉아서 밤을 새는 체로키 인디언들을 우연히 보았다. 비가 내리고 그들은 흥건하게 젖은 맨 땅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었다. 그들이 쉬었다가 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14개의 무덤이 생겨 있었더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민들한테서 들었다. 병들고 지친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 그들은 아침마다 밤사이에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대. 그들이 오클라호마주에 도착하는 데에는 1년이 걸렸어. 4명 중에 1명만이 도착했어. 체로키족 사람들은 너무도 험난했던 그 여행을 눈다다 울츠 수온이라고 부른대. 울며 걸어왔던 길이라는 뜻이래. 그 여행은 지금은 눈물의 길이라고 불린단다. 흑인 목사 넷 터너의 반란.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세미놀족만이 아니었어.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날마다 이른 아침부터 깜깜해진 밤까지 농장에서 일을 했어. 그들은 배가 고프지 않은 때가 없었어. 침대에 누운 적도 없었고 편히 한 번 쉰 적도 없었어. 감시자들에게 미움을 살 때마다 채찍질을 당했어. 형제들과 누이들과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딴 곳으로 팔려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단다. 남부의 노예들은 체로키족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지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어. 생도밍그 섬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노예들이 주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장 주인들이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었어. 그들이 부린 노예들도 자유사상에 물이 들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투생 루베르 튀르가 반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농장 주인들은 총알이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총을 늘 가까이 두었어. 그들은 일요일마다 노예들을 교회로 보냈어. 백인 목사가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주인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설교를 했단다. 그러나 일요일 저녁에 노예들은 자기들만의 예배를 보았어. 자유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잔혹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내려질 신의 심판에 관한 노래를 불렀어. 흑인 목사들은 언젠가는 노예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신이 치료해 주실 해방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설교했대. 그 흑인 목사들 중에 넷 터너라는 사람이 있었어. 터너는 아주 어렸을 적에 버지니아주의 어느 농장에서 노동을 했던 기억을 가물가물 가지고 있었어. 그는 그때에 이미 신께서 그로 하여금 다른 노예들을 해방으로 이끌라는 중대한 임무를 내리셨다고 믿었어. 그의 주인인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은 터너가 이웃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노예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을 허락했대. 터너는 신의 계시를 환상 속에서 보았다고 설교했어. 나는 하얀 영혼들과 검은 영혼들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가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위대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무어는 터너가 아마도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 이상은 특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 노예들이라고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신을 경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을 가지면 더욱 충성스러운 노예가 되겠지.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주인에게 더 고분고분 복종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터너의 설교는 실은 노예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우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야. 터너는 어느 날 자기가 천둥 같은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노예들을 이끌어서 주인들과 싸우라고 그에게 말하는 목소리라고 설교했단다. 어느 날 터너는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어. 허리를 숙이고 첫살을 꼬는 그의 두 손을 희미한 2월의 햇빛이 비추었어. 어느 순간 터너가 눈을 끔뻑였어. 아직 해가 질 때가 멀었는데 햇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 철사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지.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 해가 사라지고 있었어. 검은 동그라미가 아주 조금씩 해를 잡아먹고 있었어.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주위의 농장이 온통 어두컴컴해지고 풀빛이 너무도 섬뜩하게 변했다. 그것은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었어. 그러나 터너는 그것을 하늘이 그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했어. 그는 IT의 노예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자유를 위해서 일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터너는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는 투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폴레옹의 군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그는 자기도 군대를 만들어서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터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그는 노예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붙들고 군대를 만들려고 계획을 이야기했어. 이윽고 그들은 헛간이나 지하실이나 숲에서 몰래 만났어. 다른 농장의 노예들에게도 말이 전해졌어. 그들은 주위의 집들과 농장들을 지도로 그렸단다. 터너는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노예를 그의 부관으로 선택했어. 헤라클레스는 체구가 엄청나게 큰 근처의 어느 백인보다도 더 키가 큰 거인이었어. 8월의 일요일이었어. 깊은 밤중에 터너와 헤라클레스와 다른 5명의 다른 노예들이 어느 연못가에서 만났어. 그 자리에서 터너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전했단다. 우리는 오늘 밤에 만나는 백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오늘 밤에 우리는 강도질을 하러 가려는 게 아니다. 이건 자유를 위한 전쟁이다.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 7명은 도끼나 칼을 들고 출발했어. 처음에 그들은 터너의 주인 집으로 갔어. 그들은 그 집 식구들을 모두 죽였어. 그리고 어둠 속을 걸어 이웃집으로 가서 혼자 사는 농장 주인을 죽였어. 그리고는 또 옆집, 또 옆집. 반란자들의 수가 돌아서 15명이 되었어. 그들은 두 패로 갈라져서 다른 집들을 공격했어. 아침 10시 무렵에 터너의 무리는 40명으로 늘어났어. 모두들 도끼를 휘두르고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어. 정오 무렵에는 온 읍내가 공포에 휩싸였어. 50명이 넘는 백인들이 죽었어. 백인들은 어서 총을 들고 나오라고 고함을 질러대고 교회들이 요란하게 종을 쳐댔단다.
말 탄 사람들이 군대를 부르려고 황급히 어딘가로 달려갔어. 그 소란 속에서 노예들은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고함을 질렀지. 이제는 터너 장군이라고 불리게 된 터너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예루살렘 마을로 가려고 했어. 거기 가서 진을 치고 곧 몰려온 백인 병사들과 맞서 싸울 작정이었던 거지. 그런데 부하들이 이른 아침부터 브랜디를 마셔대고 있는 거야. 그들이 비실비실거리기 시작했어. 터너가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고 있을 때 무장한 한 무리의 농장 주인들이 뒤를 추격해왔어. 총격전이 벌어지고 터너와 부하들은 숲으로 달아나 숨어야 했어. 터너는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군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불뿔이 흩어졌던 부하들이 하나씩 차례로 붙잡혔어. 숲속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간 터너는 아주 행방을 감추어 버렸단다. 버지니아주가 온통 공포에 휩싸였어. 터너는 어디에 숨었을까? 그가 또 한밤중에 이번에는 정말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않을까? 공포와 분노에 찬 백인들이 노예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했어. 터너의 반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녀 노예들이 순식간에 120명이나 죽음을 당했대. 붙잡힌 터너의 부하들은 모두 목이 매달렸다는구나. 2달 동안 터너는 붙잡히지 않았어. 그는 근처의 습지에 숨어 있었어. 언젠가는 다시 나가서 군대를 모으고 자유를 위해서 싸울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숲속에서 줄인 배를 채웠어.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숲으로 사냥을 나갔던 어느 사냥꾼이 우연히 터너와 맞닥뜨렸어. 터너는 구덩이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서 막 나오던 참이었던 것 같아. 그는 사냥꾼에게 잡혀서 근처의 마을로 끌려갔단다. 터너는 재판을 받고 승부를 받은 후 처형당하기 전에 그의 변호사인 토머스 그레이스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 그레이 변호사는 터너의 이야기를 기록한 버지니아주 사우샘프턴의 반란 지도자 넷 터너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어. 터너는 그레이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내가 어떤 커다란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고 늘 말씀하셨다. 신은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동료 노예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내려진 거룩한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게 할 일이 바야흐로 일어나려 한다고. 마침내 내가 일어나서 나의 적들을 그들의 무기로서 죽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2주일 후에 터너는 교수대에 매달렸어. 그의 반란은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어. 아니, 노예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 노예 주인들은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어. 새로운 법령들이 마구 쏟아졌지. 노예들은 3명 이상 한 자리에 모여서는 안 되고 흑인 목사들의 설교가 금지되고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는 자는 최소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흑인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 그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고 밤에 여럿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는 반드시 적어도 백인 3명의 감시를 받아야 했단 말이지. 그 모든 법령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노예들이 다시는 반란을 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 그러나 미국인들은 노예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라도 다시 참혹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 땅은 머지않아 온통 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